원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소셜스타 인터뷰 토크쇼 진행자의 국도영 PD, 소셜 디자이너 황희두입니다. 네, 희두씨 오늘 게스트 또 굉장히 특별하신 분 나오셨죠? 네. 또 저희 방송 최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가수, 스포츠 스타, CEO분들, 인기 BJ 등 굉장히 많은 도전하시는 분들이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저희 방송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우리 사회에 도전하는 분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플랫폼 창동 61과 둘리뮤지엄, 그리고 예정 중인 서울 아레나 등 위치상으로는 가장 북쪽에 있어요. 가장 북쪽에 있지만 서울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도봉구의 구청장이신 이동진 구청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조금 전에 국도영 PD께서 소개하신 걸 보니까 대단한 미개인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또 제가 50대 중반인데 또 도전하기에는 조금 보시는 분들이 늦은 나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도전하는 사람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기 희두씨 촬영 앞두고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나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엄청 준비했죠. 뭐 준비했어요? 아, 이거 준비하신 거구나. 저기 촬영, 감사합니다. 네, 촬영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희두씨가 딴 때는 괜찮은데 오늘 저기 말 잘못하면 체포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서 구청장님 그러신 분 아니라고.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도봉 구민분들께서 아무래도 되게 열렬한 환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괜히 이제 악플이 시달리는 게 아닐까. 체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신을 구속한다는 체포가 아니라 제 마음에 들면 저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에 들면 도봉구에 꽉 못 벗어나게 하게 도봉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꼭 촬영 말미에 체포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촬영이 또 굉장히 뜻깊은 게 이제 저희가 게스트를 섭외할 때 저희가 직접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서 저희가 찾아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촬영 같은 경우에는 도봉 구민께서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구청장님 꼭 촬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네네 진짜 그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연락을 드렸는데 솔직히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 그랬는데 구민께서 또 그랬다라고 하시니까 흔쾌히 또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행복한 또 도봉 구민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네요. 일단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즘에 좀 청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현재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달이 10월이잖아요. 10월 달은 정말로 1년 중에 가장 바쁜 달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10월 달에 다 중첩이 돼 있고 또 경로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데 최근에는 이제 도봉구에 이제 방학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방학천. 작은 하천인데 그걸 이제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바꿔서 거기에서 등축제를 11일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거기서 이제 음악회를 매일매일 레파토리를 달리하면서 그 음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이 매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매일 가서 저 주민들과 함께 했고 노래도 좀 했습니다. 어떤 노래 혹시? 글쎄요, 이탈리아의 그 작곡가 도니체티라고 하는 작곡가가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의 묘약. 거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곡인데 남몰래 흐르는 눈물. Una furtiva lagrima 하는 그거를 제가 처음 했었고 매일매일 하게 됐어요. 가서 직접 노래도 하셨다고.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저음에 제가 좀 부러워하는 목소리라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반응은 근데 빌려줄 수도 없고 목소리를. 탐납니다. 노래 하시고 나서 반응은 좀 좋으셨나요? 다른 우리 도봉구에 주로 거주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출연을 했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양념으로 이렇게 게스트로 출연을 한 거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구청장이 이제 무대에 쓴다는 것 이것 그럼요.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대 끝나시고 뭐 갑자기 관객이 확 줄어들었다거나 뭐 그런 불상사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굉장히 바쁜 달을 보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보면은 도봉구가 문화의 중심지로 좀 거듭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도 저기 플랫폼 61이라는 데를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좀 어떤 취지로 좀 만들어진 곳인가요? 예, 저희 도봉구가 아까 국도영 PD 말씀하셨다시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도봉구 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도봉산, 국립공원인 도봉산 말고는 사실 도봉구에 올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도봉구는 일자리가 매우 적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 건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이제 문화로 시작하자. 네.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대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 중심의 이제 발전 전략을 세웠고 그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죠. 마중물. 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안내하고 앞당기기 하기 위해서 설정한 게 이제 플랫폼 창동 61이라고 하는 가보셨다는 그 공간인데요. 61이 뭐냐면 대형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그 건축물인데요. 61은 61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네. 61이 61개의 컨테이너 박스라는. 그렇습니다. 가보신 거 맞으세요? 저는 사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컨테이너로 한 건가? 그 공간이 나중에는 이제 뭐 KTX 정차역으로 창동역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공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KTX 정차역이 되면. 그래서 임시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건축물로 하면 예산 낭비가 되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건축물이 또 유행하기도 합니다.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문화공간 또 뭐 공연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그 거리가 밝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유행한 컨테이너? 영국의 쇼디치 박스파크라고 런던에 거기에서 처음 시작된 건데 국내에는 이제 건대 입구역인가 그 주변에 있죠.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네네네. 거기도 이제 그 뭡니까 박스파크로 만든 거죠. 여기도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이게 유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많은 선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무식하신 건 인증하신 것 같은데. 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과하십시오 빨리.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게 알고 아까 그 쇼디치 박스 유명한 데거든요. 알겠습니다. 편집자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네네. 사실은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활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성향이 굉장히 바쁘시죠 실제로? 좀 바쁜 편이죠. 주말에도 좀 많이 바쁘세요? 주말에 모셔본 게 몇 개월 됐죠, 지금? 그럼 하루를 모시시고 계속? 그렇죠. 아니, 근데 주말에는 저기 공무원분들도 출근 안 하시잖아요? 제가 나오면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이 표정이 안 좋으시구나. 다들 어둡더라고요.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네. 그러면 주말에도 또 출근하셔서 또 그런 구정을 또 보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워낙 주말 행사들이 많아서 제가 물론 안 가도 되지만 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국민분들 더 힘을 얻게 되니까 저도 뭐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요즘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봉구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발전 전략을 문화로 이렇게 설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동역 주변에 이제 서울 아레나라고 하는 국내 최초 또 최대 규모인 2만석
규모의 이제 공연장, 복합 공연장, 뭐 K-팝 공연장이라고도 하죠. 그걸 가장 중심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하나만 공연장 하나만 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이제 문화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또 뭡니까 로봇 과학관, 사진미술관 뭐 등등의 연관 문화시설들이 지금 쭉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잘 추진하게 하는데 좀 역점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걸 잘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가 2만석이나 되나요? 2만석입니다. 2만석이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세종문화회관의 그 공연장, 우리나라에서는 실내 공연장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죠. 그렇죠. 근데 그게 몇 석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거기가 되게 넓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기 옛날에 갔는데 가보시지는 않았구나. 한번 어렸을 때 갔는데 되게 넓어가지고 한 10,000석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게 3,000석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3,000석인데 2만석 규모는 이제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7배 가까이. 엄청 큰 곳이구나. 감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생기고 나면은 이제 서울에서 좀 열리는 큰 공연들은 이제 이쪽에서 열릴 가능성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실내 공연장, 대규모 실내 공연장 자체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실내 공연을 한다 그러면 올림픽 그 체조 경기장 정도를 생각하는데 사실 체조 경기장은 경기장이지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무대도 세팅을 해야 되고 조명, 음향 이런 걸 전부 다시 매번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연 관람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경기장이기 때문에 공연에 걸맞는 어떤 그 여건이 되지를 못하죠. 아무리 음향 장비가 좋아도 울림이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객석 수준도 뭐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고요. 전문 공연장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공연의 질을 높인다는 거고 또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는 그런 공연들이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장과 공연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공연의 음향 장비나 조명이 천정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아레나 공연장은. 그리고 무대가 가운데에 있는 거고. 아까 세종문화회관 얘기했지만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우리가 공연장 하면 되게 객석이 한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무대가 맞아. 앞에 있고 그걸 다 쳐다보는 건데 이거는 무대를 둘러싸고 객석이 주변에 배치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아레나라고 하는 게 로마 시대의 그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대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미국 프로레슬링 보면 이렇게 무대 있고 이렇게 관객들 쭉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예전에 실제로 PD님도 노래를 발매한 적이 있어서 거기서 공연 한번 하면 되게 좀 많이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2만석을 채우려면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저는 20석 정도는 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같이 듀엣 무대 하면 한 10,000명 오지 않을까요? 이거 자꾸 방송 중에 수치심 들게 하지 말고 자꾸.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전문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해외 최상급 아티스트들이 국내 공연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질적 수준이 시연할 수 있는 공연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 공연을 꺼려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배너. 배너가 뮤지컬로도 나왔어요. 그 배너의 악권이 영화에서 나온 악권이 뭡니까? 전차 경주는 아니지만 전차가 그 마차를 타고 뭐 경주하듯이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뮤지컬에 나와요. 외국에서는 뮤지컬 장면의 하나예요. 무대 위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공연장에서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이 아레나 공연장에서는 배너라고 하는 뮤지컬을 마차
타고 가는 그런 장면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 말이 나와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 말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요, 말 타고. 옥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펙타클 하겠어요. 뮤지컬에서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이 아레나 공연장에서는 할 수가 있다. 아, 이게 그냥 아레나에서 그냥 별 생각 안 했는데 공연장 규모가 크다 이게 아니에요. 공연할 수 있는 이 각종 퍼포먼스의 수준과 질이 다르다는 거죠.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 공연장이 있으면. 확실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공연장을 하나 만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제 뭐랄까 생겨나는 그 한 2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외국인으로 이렇게 외국인 관람객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 공연마다 한 5, 6천 명, 최소한 5, 6천 명의 외국인들이 도봉구를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도시 이미지가 그만큼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문화 관련 산업 문화 관련 기업들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 300개 정도 새로운 문화 관련 일자리가 한 13,000개 정도 이렇게 생길 것으로 이제 연구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파생적 또 긍정적 의미 이런 게 매우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사실 같은 구민이라도 지나가면서 이게 뭐하러 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를 하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이제 도봉구가 좀 낙후되어 있다. 또 볼거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도시 이미지에서 뮤직시티 또는 뭐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브랜드를 또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시구나.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예요?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이면 17년이죠. 20년 말 20년 완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걸리는 거죠. 뭐 월드컵 한번 지나가면 생기겠네요. 그러네요. 월드컵. 네. 그래요. 그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그 이제 저희 방송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분이 살아오신 그 날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또 보시는 또 도전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방송이잖아요. 네네. 좀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저기 그 청장님은 그 정읍 출신이시잖아요. 전북 정읍 출신. 네, 제가 그 저기 자서전을 읽고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그 보니까 아버님께서 그 평범한 농부셨어요. 네. 네. 그 어렸을 때부터 그 구청장이 꿈이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매우 좀 샤이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뭐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소극적인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그랬었고. 제가 이제 그 조금 사회적인 데 참여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했던 것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그 학생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이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이런 걸 시작을 했던 거죠. 제가 구청장을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그런 사회적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건가 또는 그 변화의 과정에서 내가 작은 힘이나마 좀 그 참여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왔던 그런 연장선 상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똥물 사건이 되게 또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거가 계기가 됐다고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작은 계기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8년도인가 동일방직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만 해도 뭐랄까요 상당히 억압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은 불법 시되어 있었던 매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되면서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억압되는 시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방직의 여공들이 이 관리자로부터
똥물을 뒤집어 쓰는 노동조합 활동하는 과정에 이런 거가 사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유인물을 제가 우연찮게 그 받아봤는데 그걸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분노랄까 그런 게 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도 참여하게 되고 뭐 그랬죠. 네. 그때 당시가 언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고3, 고등학생 때. 고3 내지는 고2 그 겨울방학 뭐 이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입시 전쟁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대학 진학하기도 바쁜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또 관심을 더 갖게 되시는 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표출하진 않으시고. 네, 못했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표출을 시작을 하세요. 네. 일부러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원래 팔남매시라고. 예. 네. 그 5분이 대학 졸업을 하셨을 만큼 부모님께서 굉장히 힘드신 와중에서도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다라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 네. 우리 청장님 대학교 가실 때쯤에 되게 좀 어려워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때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서 대학을 보낸다라는 거는 거의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형들이, 그러니까 형제가 맨 위로 누나 2분이고, 그 다음에 아들만 6이었는데, 제가 밑에서 2번째예요. 그러니까 누나들은 그 당시 여성들은 대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질 않았고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뭐 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형제들이 이제 대학에 가다 보니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 집이 대학 등록금을 댈 수가 없는 그렇구나. 순서가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키우던 소를 팔아서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소를 팔아서 대학 등록금 상아탑을 대학을 상징하는 게 상아탑인데 그걸 이제 그 상징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는 게 우골탑.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 가지고 대학교를 다닌 그런 세대에 그 표현을 한 게 이제 우골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야죠. 소고기는 안 드시겠어요? 소고기 잘 먹습니다. 드세요? 무슨 상관이에요? 목을 탔다고 소고기. 아니 가슴 아파가지고 소를 팔았다.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나누니까 그렇지 당시 상황이었으면은 그 사실 소를 키워야 또 저기 농촌에서는 네네. 계속 그렇죠. 수입이 일어나는 상황이셨을 텐데 소가 매우 큰 재산 중에 하나였죠. 시골에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으셨겠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이 대학 가는데 눈이 멀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죠. 네. 눈이 멀었어요. 솔직 안 답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이제 고려대학교로 네. 입학을 하세요. 근데 이제 들어가셔서 공부만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이제 학생 운동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집에서 반대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엔 잘 몰랐죠. 집에서 이제 공부 잘 하겠거니 공부만 열심히 하겠거니 했는데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의 지도 교수 또 담당 형사가 시골에 찾아가서 저 친구는 저 그냥 놔두면 큰일 날 친구니 하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게 됐어요. 전혀 몰랐었죠 처음에는. 그때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셨겠죠. 그쵸, 정말 놀라서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앞에도 쓰지 말고 뒤에도 쓰지 말고 중간만 데모를 그때 많이 이제 했던 상황이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중간에만 따라다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따라다니셨어요? 뭐 항상 중간에만 그러니까 뭐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수줍어서 나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지금은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 드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 그때는 그렇죠. 그런 정도는 아니었나요? 그 당시는 이제 전두환 씨가 이제 집권을 하기 위해서 그 광주
학살을 진행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어떤 뭐 젊은 사람으로서 어떤 정의감 이런 게 상당히 컸죠. 제가 무슨 대학 1학년이 크게 어떤 사회적 인식의 폭이 넓고 깊어서가 아니라 그런 젊은이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정의감, 사명감, 또 분노 이런 것들이 뭐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서로 토론도 하게 되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또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뭐 고민들이 좀 지속적으로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함께 해왔던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였어요. 네. 민주주의와 인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물론 이것도 지금 매우 불안정한 것이지만 그 당시는 제도적으로도 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제도적인 민주주의의 이 정착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큰 이슈였어요.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는 됐지만 내용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죠. 그 선생님 공부 잘하셨어요 옛날에? 글쎄요,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런 대로. 보통 평균 이상. 이제 그 고대 입학할 정도는 됐었죠. 민족고대. 그러니까 상황 설명이 딱 되네요. 고대 입학할 정도. 자, 후에 아무튼 뭐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학생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조금 이따 또 말씀 나누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구청장 선거에 나가셨는데 2006년도에 낙선을 한번 하셨어요. 보니까 시원 하시다가 이제 나가신 거죠. 이때 당시 이제 그 어머니께서 지금은 제가 그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구청장 당선되는 거는 이제 못 보시고 가셨죠. 제가 2010년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년 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아들이 조금 뭐 성공하는 것을 보고 보는 게 이제 부모님들의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놈이 구청장이라도 한번 하고 하는 걸 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평소에 하셨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죠. 떨어진 것만 보고 돌아가셔서 그게 좀 마음에 2006년도 당시에 이제 낙선하셨을 때 그때는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심정? 글쎄요, 뭐 저는 그 당시 저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때가 한창 뭐 수도권에 있는 단체장들은 전부 다 낙선을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충청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모든 이제 단체장들이 경기도 구리시 한 분 빼놓고 전부 다 이 야당이 낙선을 했어요. 당시에? 네, 당시. 그래서 어쩔 수 크게 뭐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때.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조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한때는 또 구속수감도 되셨던 또 아픈 기억이 있으신데 이때 당시에 아드님 성함 갖고도 이렇게 그쪽에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더라고요.